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약속은 개나 줘버려. 2. 제2의 사드보복한다던 중국. 3. 지구상에 극미량 존재하는 희귀가스 마음껏 생산 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대만이 전쟁의 시작 버튼이 눌려 중국의 의도적인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현재 너무나도 약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중국의 침략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은 대만 자체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합니다. 과거 대만은 인구를 극복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강국이 될 수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현재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중국의 침략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 중에는 한국의 도움을 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군사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이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옛날에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됐을지 후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0일 대만 해군은 차세대 경호위함의 시제함 건조를 발주했습니다. 차세대 경호위함 계획은 대만 해군이 무섭게 덩치를 불리고 있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가의 생존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발주한 시제함 두 척은 각각 대공형과 대자명으로 시제함으로 성능이 확인되면 추후 대공형 4척과 대자명 4척을 더 확보해 총 10척의 전력을 꾸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함들의 분류가 경호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군함의 함형 분류는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배수량 10,000톤 전후에 달하는 구축함입니다. 호위함은 이보다 한 등급 밑으로 배수량 3,000톤 전후의 전투함들이 속합니다. 그런데 대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못 되는 2,500톤급이라서 경호위함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조만간 이 경호위함이 대만 해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 해군 최대 전력은 미국에서 들여온 키드급 방공구축함 지룽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9,783톤에 달하고 각종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 대만에게 훌륭한 전력이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는 게 발목을 잡았죠. 중국이 052형 구축함을 건조하면서 본격적으로 해군 전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대만은 2001년 미국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판매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극렬히 반대했고 미국 역시 만에 하나라도 대만의 주력 구축함을 팔았다가 하루아침에 대만이 중국에 함락당해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알레이버크급의 이전 세대 구축함인 키드급 4척이었죠. 물론 키드급은 그 시점에서도 이미 노후 퇴역함이었고 대만은 아쉬운 대로 키드급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법원에서 구매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해군의 인도가 완료된 시점은 2006년이었는데 이때도 이미 노후함이었던 지룽급은 지금에 와서는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고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여러 가지 건함 사업을 추진하긴 했습니다. 지룽급을 사오기 전에도 국산 함대 방공 구축함을 개발하기 위해 90년대 초부터 ACS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었는데요. 구축함의 개발이 실패하자 한 단계 낮춰서 호위함의 개발에도 도전했죠. 그러나 이 도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만이 지금의 상황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애를 써왔는데도 실패를 거듭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만군의 전투함 개발 능력 자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방산 꿈나무 국가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름지기 방산 기술이란 것은 기초적인 재료 공학부터 시작해서 작은 체급에서 큰 체급으로 한 계단씩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기술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함으로 따지자면 고속정에서 시작해서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으로 점점 배수량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이런 단계를 건너뛰었다간 애초에 개발이 성공하지를 못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언젠가는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대만은 이런 절차를 거꾸로 거슬러가고 있으니 성공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구축함을 자체 개발한다는 대만의 거창하기만 한 계획은 어느새 고작 경호위함을 만드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특수선 조선소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꼽힙니다. 대만 국제조선, 중신 조선그룹,
룽터 조선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경호위함의 시제함 수주도 이들이 후보군이었고, 시제함 품질이 만족스럽다면 나머지 8척의 수주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사실 말이 후보군이지 그 역할을 수행할 만한 곳은 대만 국제조선 한 곳뿐이었습니다. 룽터 조선의 경우 민간 선박으로는 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전투함은 고속정, 고속함, 소형 기뢰부 설정 정도를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즉 대형선 건조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곳은 조선소 자체가 너무 작아서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신 조선그룹의 경우 500톤에서 3000톤 사이의 해경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입니다. 대만 해경 함선 소요의 70% 정도를 수주받고 있는 해경함 전문 조선소죠. 다만 군용 전투함의 건조 경력은 전무합니다. 그나마 T장급 초계함과 선체를 공유하는 해경함인 안핀급을 건조해봤다는 경력은 있는데요. 말이 해경함이지 미사일도 쓸 수 있는 함선이라서 어찌 보면 군함 건조 경력이 있다고 우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만 국제조선을 살펴보면 이 정도 경력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대만 국제조선이 사실상 대만 건함 능력의 총집합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든 함선만도 1000톤급 해경함, 5000톤급 해경함, 고속정, 호위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함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만 국제조선이 수주를 따갈 것이 뻔했고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주를 따간 조선사는 다름 아닌 중신조선그룹이었죠. 해경함밖에 건조해본 경험이 없는 조선사가 대만 해군의 미래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사업을 대만 최대 해양방산업체를 제치고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에 대만 국내외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만 국제조선이 집권 여당 라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견부터 방산 비리가 결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었죠. 그나마 이 사업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는 조선사는 기초 기술부터 차근차근 습득해 모든 종류의 함형을 다 만들어본 대만 국제조선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조선사들은 특정 함형에만 집중해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군용 전투함을 제대로 만들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손꼽는 대형 조선사들의 상태가 이런 것은 사실 대만이 스스로 고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초부터 방산 기술을 성숙시키는 절차를 가장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80년대에 울산급 호위함의 기술을 대만에 전수해 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초 단계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방산 기술을 전수받아 기본기를 쌓았듯이 본격적으로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대만을 한국이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만과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에 함께 꼽힌다는 나름의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대만은 광화 2호 계획으로 호위함 기술을 갖추려 하고 있었고 여기서 현대중공업의 울산급 호위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국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4척을 건조해 인도하고 기술을 이전해 대만 현지에서 12척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었죠. 이 약속이 맺어진 것이 1988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대만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오더니 느닷없이 계약을 번복합니다. 프랑스에서 라파에트급 호위함 건조 현장을 견학하고 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군 참모총장은 리덩우이 총동에게 계획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남한 측에 계획의 재인용을 요청했지만 남측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후일 감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군 참모총장이 고의적으로 한국의 답변을 누락해서 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만 외교장관은 대만이 전세계 국가로부터 단교를 당하는 굴욕을 겪고 있던지라 그렇잖아도 심기가 불편했는데 울산급 사업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마저 단절당하게 생겨서 총통군까지 쳐들어가 노발대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결정타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라파에트급을 만든 프랑스에서 대만에 로비를 했고 이로 인해서 대만 언론이 선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같은 소국이 덜 떨어진 배를 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의외로 대만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어느새 대만 내부에서 울산급을 구매한다는 것은 한국보다 중공업과 방산기술이 뒤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대만은 한국을 배신하고 라파에트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만의 뒤통수도 때렸습니다. 초기 사업 계획에서 제시됐던 건조 비용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2년 후에는 2배가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8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게 목적이었던 광화 2호 계획은 6척을 겨우 사는 수준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4척이 더 도입되었어야 했지만 프랑스가 돌연 중국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무산되었고 인도대는 6척 역시 무장이 대부분 빠진 깡통배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라파에트급은 전량 직도입이었기 때문에 울산급과 달리 대만 군함 건조 기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향후 수십 년간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한편 배신을 당한 한국은 그 길로 대만과 단교를 해버립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울산급 사건 당시의 여파로 군함 건조 능력의 기초를 쌓지 못한 대만의 조선사들은 이번에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만 내부에서는 사업자 선정의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호위함 사업마저 말아먹으면 중국 해군은 대체 뭘로 막을 생각이냐, 방산 비리가 얽혀있는 게 틀림없다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최근 진수한 세계 최강급 스펙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언급하면서 애초부터 한국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충남함 같은 강력한 함선을 만들 기술을 얻었지 않았겠느냐며 성토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한국을 배신했던 대만. 몇십 년이 지나 대만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모두 한국 방산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을 무시했던 국가들도 잠깐 사이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눈부신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IPEF는 위의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CEP와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IPE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IPE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PE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IPE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IPE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POP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IPE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IPE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0일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제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외계 행성이라도 보는 것처럼 독특한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죠. 처음 이를 목격한 사람은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싱크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입니다. 바로 미르 광산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 깊이가 525m에 직경이 1200m에 달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로 인해 엄청난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 사고가 잦기 때문인데요. 미르 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57년부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시작했고 이후 44년 동안 원석을 캤죠.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25%를 이곳에서 채굴했다고 하니 광산의 크기와 다이아몬드 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지상에서의 채굴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땅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굴착기를 이용해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하로 파내려가며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번 지구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스 한 종류가 전남 광양의 한 섬에서 극비리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말부터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3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57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관련 세액 공제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퍼센트의 문제일 뿐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투자세액 공제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보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인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투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먹거리 산업을 넘어선 생존 산업입니다. 지하 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든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데, 반도체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무려 17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7개월 동안 매달 12조 원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생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90조 원을 기록해 미국의 인텔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적인 순위나 즐기자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6만 5천 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3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쏙 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봄철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일부를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알고 계시나요? 특수가스는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과정 중 미세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공정 과정이 정밀화됐습니다. D램의 경우 나노 단위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는 200단까지 쌓아올리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죠. 이렇듯 칩의 집적도 향상을 위해 2단으로 쌓아올리는 공법인 더블 태스킹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순도 특수가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특수가스 중에서도 지구상의 극미량으로 존재해 양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도 불가능해 희소성 높은 가스들을 희귀가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 히, 네온, 네, 크립톤, KR, 제논, 제, 라돈, RNEE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더 시장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 네온, 네,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업 중 TMC라는 기업이 지난 2022년 1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네온가스의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요. 네온가스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 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도 0.00182%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량만 존재하는 특수성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만 가스포집이 가능한데, TMC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접 네온 가스 설비를 개발해 광양제철소에 설치했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추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2022년 1월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전 세계 1, 3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됐는데, 그간 희귀가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온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크립톤은 우크라이나가 31%, 러시아가 17%로 총 48%의 비중을 차지하죠. 제논 또한 49% 수준으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TMC가 광양제철소에서 포집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네온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제논은 더 희귀한 가스입니다. 대기 중 함유량이 고작 0.00009%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라돈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비활성 기체 원소죠. 크립톤 역시 무색, 무취의 비활성으로 공기 중 0.00001% 함유된 귀한 가스입니다. 액체 공기에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크립톤나이트라는 운석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도 크립톤이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는 희귀 물질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에 극미량 포함된 원소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의 크립톤 전구에 사용하고 레이저를 만들어 반도체 칩 제작에 사용합니다. 네오니아 한국의 TMC과 포스코와 협력해 생산 공정을 구축해 걱정을 덜었지만 제논과 크립톤은 마땅한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이 전량 수입한 후 다시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1위 기업인 미국의 린드가 한국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2031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가스 생산시설을 세우고 제논과 크립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생산량은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죠. 잠시 언급했듯 이제 전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투자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전세계 1, 3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희귀가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공정 양산에 집중하는 초격차 전략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있어서 호황 때와 다를 바 없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 공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감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죠. 시장 3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인 공장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인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5년 초 1기 공장을 착공해 중장기적으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발맞춰 2030년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이렇게 과감한 목표가 20년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